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인원아. 네, 이민우입니다. 네, 풍성하고 건강한 추석 잘 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보내셨죠? 네, 네. 추석 오늘 잘 보내셨죠? 네. 네, 선생님들. 네. 추석 한 주 저희 쉬고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두 번째 미국 문학 특집 네 번째 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뭐죠? 네. 이게 단편 소설집이긴 한데 일은 소설에 맡기고 휴가를 떠나요라는 그 단편 그 소설책 중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앨리스 먼로의 단편 소설 어떤 여자들입니다. 네. 네, 책 제호가 참 특이한데 네. 저번에 우리가 이 책으로 뭔가를 하지 네. 않았던가요? 그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저희 문학 쿡방 예전에 스튜어트 다이백 작가의 작품 중에서 이제 샤워크라우트 독일식 김치죠. 그거 만들 때 요게 이제 일은 소설에 맡기고 휴가를 떠나요는 그 32명 작가의 단편집을 모은 그 단편 책인데요. 예전에 이제 여기에 스튜어트 다이백 작가의 샤워크라우트 수프라는 작품으로 문학 국방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네, 샤워크라우트 수프라는 작품 속에서 독일식 김치인 샤워크라우트를 만들었었고 예전에 저희가 방송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은 그랬군요. 이 책에서 앨리스 먼로의 단편 소설 어떤 여자들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네. 네, 어 그러면 오늘 작품 앨리스 먼로의 어떤 여자들 앨리스 먼로 어떤 작가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네, 앨리스 먼로, 현대 단편 소설의 네. 거장이라고 이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네, 네, 네. 캐나다의 대표 작가입니다. 네. 캐나다 온타리오주 윙엄에서 1931년에 태어나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1968년 행복한 그림자의 춤을 시작으로 The Moon of Jupiter, 네. 미움, 우정, 구애, 사랑, 결혼 네. 등 13권의 단편집과 네. 장편소설 Lives of Girls and Women을 네. 발표했습니다. 2013년 13번째 단편소설집인 Dear Life를 발표하고 절필선언을 했는데요. 네. 근데 그해 2013년 10월에 노벨문학상을 네. 수상하였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네. 작가입니다. 네. 그런데도 그 이후로 이제 작품을 쓰시지 않아서 네. 디어 라이프가 마지막 작품집이라고 하네요. 네. 네, 펜 멜로머드상, 네. 오헨리 단편소설상, 네. 국제 맨부커상 네. 등을 받았고 네. 단편소설을 주로 발표한 작가로는 최초로 201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어떤 여자들은 2009년에 발표된 소설집 Too Much Happiness에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캐나다 작가를 선정한 이유가 네. 따로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미국 예전에 이제 미국 단편 소설도 했었고 네, 오늘 지금도 이제 미국 그 문학 네, 특집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이 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께 이제 작품 그 리스트를 이제 추천하는 이제 기준도 그랬고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다루는 이제 기준 중에 하나가 뭐 미국 문학 워낙에 그 빛냈던 작가들도 많고 뭐 네, 작품이 되게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기준 그 선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 이제 주류가 아닌 이 비주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전 미국 단편 소설 했었을 때 노란 벽지 그거는 이제 여성에 대한 네, 그래서 사회 소수자 중에 이제 여성을 대변하는 네, 그런 네, 작품이었고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이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시선, 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특정 인종이라든가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란 벽지 그리고 그 필립 로스의 유대인으로서의 삶 네, 그래서 그 미국 사회 그 북미의 그 특정 그 집단을 다룬 그런 이제 작품들을 선정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삼았거든요. 네, 그래서 캐나다 작가긴 하지만은 영어로 쓴 공통점이 있고 물론 이제 캐나다 분들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캐나다 문학이라고 따로 묶는 것보단 좀 크게 해서 네, 미국 캐나다로 묶는 것도 그러니까 미국 문학을 이야기하면서 캐나다 작가를 이제
좀 대표하는 작가 한 분을 이렇게 선정해서 이제 좀 크게 같은 바운드리에 넣는,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에서도 그 토론토로 연고로 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에리스 멀로의 어떤 여자들 네. 작품 소개도 뭐 간단하게 네. 부탁드립니다. 네. 13살 여자아이가 인생에서 처음 갖게 된 일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좀 쉽게 술술 익히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네. 되게 담백하고 이렇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제 삶의 한 단면을 통해서 삶의 어떤 슬픔과 그 의미를 이 13살 여자아이가 이렇게 알아가는데, 원래 이제 앨리스 먼로가 이제 단편으로 되게 유명하고, 말씀드렸지만은 단편 소설을 전문으로 하는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편 소설을 이제 주로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호흡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특정한 그 지점을 포착해내는 이런 게 또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인 아이의 시각으로 이제 또 세상을 바라보는 건데, 죽음을 눈앞에 둔 남자와 그 주변의 여자들과의 관계를 이 아이의 눈으로 굉장히 처음에는 좀 순진한 느낌이 들지만 종국에는 예리하게 그 인간 간의 관계를 포착하는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작품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를 하다가 이제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남자, 이 사람의 이제 심부름 수발을 이 13살 여자아이가 하게 되는데요. 요 그 죽음을 눈앞에 두는 그 전투기 조종사였던 사람이 이제 의붓 엄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아들을 이제 대하는 그 할머니죠. 그 노부인의 좀 이상한 태도, 그리고 안마를 해주러 오는 록산느의 쾌활하고 매력적인 모습, 또 이 남자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 실비아라는 이름인데, 이 실비아가 대학 강사로 일하는데, 요 또 그 자기가 이제 그 죽어가는 이 남자의 이제 잔심부름 수발을 하러 이제 오면서 그 집에 그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집에 있는 그 여자들과 그 자기가 이제 병수발 두는 그 남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그 자기가 병수발 두는 그 남자의 의붓 엄마, 그리고 대학 강사인 아내, 그리고 안마해주러 오는 록산느라는 이 사람과의 그 뭔가 미묘한 이러한 그 텐션이라고 해야 되죠. 요거를 이제 아이가 계속 목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렴풋이 남자와 여자 간의 그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른들만의 그런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텐션, 이런 거에 이제 살짝 눈치를 뜨게 되는 네,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나라 작품 그거 좀 생각나죠.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그것도 이제 사실은 그런 느낌이 좀 그쵸. 있잖아요. 네, 예, 아이의 눈으로 네,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본 이제 네. 엄마와 그 선생님 간의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텐션, 미묘한 기류. 미묘한 텐션.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사랑방송님과 어머니랑 이제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제 그 화자가 역시 아이고, 예, 그런 작품인데, 읽다 보면 좀 어렵지 않고 약간 스며시 미소도 좀 나오면서 이런 거군.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느낌이 좀 나는 이런 작품이군.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그런 그 미묘한 그 기류를 굉장히 잘 포착해낸 작품입니다. 네. 저도 이제 추석 연휴 동안 네. 일은 소설에게 맡기고 책을 이제 휴가를 한번 이런 소설에 맡기고 휴가를 휴가를, 떠나요. 요 책 예, 안에 네. 저희가 요 책 안에 있는 작품입니다. 휴가를 떠나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읽었고요. 원래 이 작품은 2009년 이 작가의 단편집에 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네. 네. 예, 책장을 덮으면서 저는 좀 살짝 이상한 뭐 비의감, 약간 좀 비극적이다 이런까지는 아니고, 약간 이렇게
마음이 싸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네, 13살 이제 주인공이 13살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의 눈을 통해 본 어른들의 이상한 세계. 왜 그 이제 죽음을 앞둔 크로지어 씨를 두고 저러나 하는 어른들의 이상한 세계. 아, 예, 그 네. 남자 이름이 크루지오 씨입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어른이 되었겠지 그러면서 뭐 하는 생각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이 나는 자랐고 나이 들었다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맨 마지막 문장이. 그러니까 그 책장을 덮으면서 괜히 그냥 쓸쓸해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첫 문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첫 문장이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다니 가끔은 나도 놀랄 때가 있다. 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결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야기는 수미상관 뭐 이런 거겠지만 작품 전체로는 이미 어른이 된 내가 13살 때 있었던 이야기를 어른의 시각이 아니고 그 당시 내가 겪었던 시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이미 어른인 나의 해석이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 쓰면 약간 그 이상한 기류 이제 이상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절제가 잘 돼 있어서 그런 미묘한 그 어른인 사람이 아이의 시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묘한 분위기를 연출해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소설이 독특하면서도 그리고 단편 소설의 대가답게 굉장히 깔끔하고 문장도 자연스럽고 쉽게 읽히면서도 문장 하나하나 그 행간을 읽을 수 있게끔 장치를 해놓았던 게 역시 앨리스 멀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작품을 안 읽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좀 막연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편 소설이 이제 또 가지는 장편과 달리 뭐 호흡적인 면에서도 특징이 있지만 단편 소설의 제 개인적으로는 잘 쓴 단편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은 해석이 좀 다양하게 될 수 있고 이제 짧은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되게 상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또 이제 대표님이랑 좀 감상이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 비일감까지는 사실 안 들었고, 네.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이런 거를 알아가는 뭐 이런 거에서 조금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하면 네. 대표님께서는 좀 다르게 접근하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읽었을 때 어떤 감상이나 느낌은 사실은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어도 또 언제 읽냐 어느 타이밍에 읽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이 감상은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쵸. 예. 그러니까 무슨 막 엄청 큰 사건이 빵 터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사람 간의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이렇게 핑퐁 게임으로 주고받는, 그렇다고 이 핑퐁 게임이 막 드러나놓고서 막 네.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되게 미묘한 느낌을 계속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읽냐, 또 어떤 타이밍에 어떤 그 독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어떤 있느냐에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예.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단편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제 어떤 사건보다는 어떤 사람들 간의 이런 관계, 이런 서술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주인공인 나, 13살짜리 나는 그 이웃집의 크로지어 씨가 있는데 백혈병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 크로지어 씨의 병수발을 들던 부인 실비아가 대학 강사 이제 여름 학기 동안 그 좀 멀리 있는 대학에 강의를 나가게 되어서 그 나가는 날에만 크로지어 씨의 병수발을 들기로 하는 심부름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제 일을 하러 가고 그렇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네. 이제 가는 건데 네. 그 이제 실비아는 이 집에 있어서 제일 좀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좀 약간 아는 게 지식이 많은 지식인이고, 그리고 그 크로지어 씨의 의붓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도로시 노부인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분은 뭔가 캐릭터가 어 그 몰락한 귀족, 네, 완전 깐깐. 그리고 그 집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있는 무엇을 물건을 만지는 걸 엄청 싫어해서 그 13살짜리 내가 책장에 책을 꺼냈을 때도 엄청나게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조차도 그냥 장식물에 불과한. 그리고 이제 크게 그렇고 그 도로시의 안마 치료를 하러 오는 록산느라고 있습니다. 안마 치료사인데 그 록산느는 굉장히 쾌활하고 밝고 하지만 무식합니다. 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어떤 캐릭터인지 대충 느낌이 오네요. 네, 굉장히 진짜 쾌활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입담이 좋아서 농담도 잘하고, 예, 그런데 그 도로시가 이 록산느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워있는 크로지어 씨 옆에 자꾸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크로지어 씨하고 이제 뭐 게임도 하고, 농담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13살짜리 나가 보면서 이 실비와 그 크로지어 씨와 아내인 실비아 그리고 도로시, 록산느 이 네 명의 관계 이상한 어른들의 세계 그리고 뭐랄까 그 네 명이 빚어내는 이상한 기류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비아와 록산느 사이의 알력 다툼은 나름대로 납득이 갔다. 네. 이제 예, 본부인과 그 안마치료사 록산느. 하지만 그들 중간에 있던 지워진 전리품 크로지어 씨를 생각하면 묘한 기분이 들었다.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에서도 어떤 결정을, 그것도 무언가를 끊어내는 결정을 내릴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끊어내려 했던 것이 죽음 문턱에서 느낀 유욕이었든 아니면 진실한 사랑이었든 둘 다 당시 나에게는 소매에 떨어진 지네처럼 징그러운 일이었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아이가 보기에도 그 어른들의 이상한 세계가 징그러웠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은 이게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거고 이게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게 이제 어른들의 어떤 성생활 이런 것도 약간의 그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내는 어쨌든 뭐 현실적으로 또 이제 가장이 됐기 때문에 돈을 벌러 나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부부의 성생활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작품의 이제 화자는 13살 소녀지만 사실상 이 남자 그 크루지어 씨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만 남자고 다 이제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이 사실은 어떤 집에서 봤을 때는 다 외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도 심지어 의붓 엄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외부인. 근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쳐 있는. 그러니까 의붓 엄마, 아내, 그리고 록산느. 사실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다 외부인인 거고 주인공 자체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족의 형성 자체가 조금 약간 다른.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상황도 그렇고 엄마도 의붓 엄마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가족이라는 약간 좀 일반적이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 가족을 결국에는 지탱해 나가는 또 큰 요소, 부부간의 큰 요소에서 또 그 성생활이 원활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데에서 뭔가 이거를 자꾸 이렇게 정상화시키려는 것 중에 하나가 의붓 엄마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아들이 어차피 죽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약간 이런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 본인도 약간 피해의식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엄마지만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낼 수는 없지만 본인의 성향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며느리에 대해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은 시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며느리가 실제로 이제 별로 네, 달가워하진 네, 네. 않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자기 아들의 이런 거의 죽어가는 아들에게
뭔가 좀 이 정상적으로 뭔가 좀 보이게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어떤 그 성적인 어떤 이런 좀 활력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아이의 눈으로는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이제 결혼 생활, 뭐 부부 생활이라는 게 사실 소꿉놀이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생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좀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런 유욕을 해소하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식으로 또 이게 성생활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아이들의 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함의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아이의 눈으로 봤지만 이 작품이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건 이렇게 다 드러나지 않은 이런 거를 이제 또 이 단편이라는 것 자체가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해석을 다양하게끔 하는 그런 작품인데 또 그걸 아이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는 상태로 그게 그 앨리스 멀로가 그 주인공 설정을 참 영리하게 잘한 것 같네요. 보니까 13살이면 알 수도 있고 모를 모를 수도 수도 있죠. 있는 그런 나이대이잖아요. 네. 예, 그 아이의 시각으로 이제 어른들의 세계를 본 거니까 그 뉘앙스를 주면서도 저는 잘 몰라요. 이런 내용도 있고. 네. 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미국 문학 특집이라고 부르고 뭐 AK 뭐 네. 캐나다 문학 네. 예, 캐나다랑 함께. 네. 두 번째 미국 문학 특집 네 번째 시간을 네. 진행해 보았는데요. 네. 네, 그동안 저희끼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수다를 네. 많이 떨어 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이런 그 비전문적이고 신변 잡기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네.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보시든 서점에 가서 구매를 하셔서 어쨌든 이 작품을 본격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계기라도 됐으면 합니다. 저희는 그냥 추천만 할 뿐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인문TV는 더욱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선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